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출산율을 갖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연일 출산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어제도 바닥은 어디냐? 10월 출생, 올해 10월 출생아가 1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또 이번 주에도 나왔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기재부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인천시가 출생하는 모두 아이에게 18살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을 냈고요. 멀리 이제 전라남도 나주, 화순, 강진 이런 데서는요. 이미 이제 1만 원 아파트로 유명했죠, 뉴스가.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젊은 부부가 살면은 1만 원의 아파트를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 또 지난달에는 나주시가 이렇게 해본 성과를 기반으로 하루를 나주시에 살더라도 하여튼 지원은 원래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골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의 정부부터 모두가 지금 출산율 떨어지는 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자 이거죠. 왜 출산율을 떨어지는 걸 걱정을 하냐? 이거를 한번 역사적 데이터와 그리고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서 오늘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 걱정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나라 경제가 망한다.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계속 뭐 주택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대출도 해주고 또 아파트 분양도 쉽게 받게 해주고 또 아이 그 육아 수당도 주고 이렇게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경제 지원이죠. 경제 지원. 그런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지원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죠. 이건 확실한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그 정책을 폈지만 그리고 점점 더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죠.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이 선거를 치르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쏟아질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다른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네. 우리는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요. 1960년대까지는 집안마다 최소한 30명씩 자녀를 낳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어머니는 형제가 8형제고요. 저희 아버지는 6남매입니다. 그죠? 어머니는 8남매인데 또 한두 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난 거고요. 저도 제 세대도 저도 3형제니까 보통 3명에서 4명을 낳습니다. 2명 있는 집은 좀 이렇게 드문 경우고요. 그게 이제 60년대까지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 60년대에 우리 인구가 3천만을 못 넘었습니다. 3천만을 못 넘었는데 출산은 그렇게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지켜볼 것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 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72년에 북한의 GDP를 추월했으니까 1인당 GDP를 추월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거의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딸아도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산하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이제 이런 교육하러 시골에도 다니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공을 했죠. 이 대한민국의 산하 제한 정책이 성공한 거는 올 초 작년 말에 저희가 책 배우는 시간에서 한 주마 교수의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에서 좋은 사례 나오죠.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정도로 한국의 출산 이 규제 정책은 이
둘만 나 잘 키우자는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래도 이때도 4천만을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오면서 4천만 명을 넘기 시작했죠.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대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나 키우자. 이겁니다. 그죠? 뭐, 그때 우리보다 잘 살지 않았죠? 못 살았죠? 우리가 사실은 잘 살기 시작한 건 80년대 후반부터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난다고 둘도 많다. 하나만 낳고 키우자.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 오면서 5천만 명을 넘었죠? 아마 재작년인가 5천만 명, 2015년, 5년인가 15년에 5천만 명을 넘었을 겁니다. 넘고, 이때부터 이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하나는 외롭다. 더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피는 걸로 정책이 바뀌죠. 그래서 출생률을 보면은요, 출생한 수를 보면은 70년대까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반 넘으면서 2명 이내로 들어옵니다. 2명 이내로. 그래서 1년에 한 60만 명대로 떨어지고요. 이것이 이제 2005년에, 최저점을 찍기 시작하죠. 그래서 40만 명대 들어오면서 재작년에는 1% 이내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30만 명대 벽이 허물어지고 곧 20만 명대 벽이 허물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그러면 60년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저렇게 많이 났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서 그러냐. 그런데 출생률은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정도까지 높게 있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도 잘 살게 되고, 그래서 빈국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빈곤에 시달리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은 출생률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죠.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0억 8만 명입니다. 12월 기준으로. 그래서 하루에 22만 5천 명이 출생하고요. 9만 7천 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증가율이 11만 8천 명이에요. 이 11만 8천 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지난 30년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0, 70대, 수명이 60, 70대까지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출생수가 많아서 늘어난 게 아니고 늘어난 거죠. 그래서 1년 단위로 따지면요. 1년에 1억 3천만 명이 출생하고 5,90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1년에 인구가 7,100만 명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난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거의 한국은 하여튼 기대수명이 제일 높은 축에 속합니다. 캐나다나 유럽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맞먹죠. 일본하고 다 80대 이상이고요. 미국은 이제 그 다음에 70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나 그 외의 국가도 70대가 다 육박합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대부분 수명이 계속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요,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걸 보면요, 우리가 10억을 돌파한 게 1804년입니다. 수천 년 동안 걸린 거죠. 10억이 되는데. 그래서 1927년에 20억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23년. 그리고 1960년에 3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3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14억. 14년 걸렸죠? 그리고 1987년에 50억, 13년 걸렸고요. 그리고 1999년에 60억, 12년 걸렸고요. 2011년에 70억, 12년 걸렸고요. 그리고 22년에 80억, 그리고 11년 걸렸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은 2037년에
90억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걸립니다. 그리고 2057년에 100억을 정점을 찍을 거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20년이 걸리는 거죠. 이제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짧아지다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기재 수명이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60세를 못 넘었다가 이게 지난 30년 동안 60세에서 70세, 80세, 그러면서 지금 8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큰 병이 안 걸리면은 웬만하면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수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점점 더 10억씩 늘어나는 인구가 짧아졌죠. 짧아졌는데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 게 이제 100세에서 갑자기 뭐 110, 120, 130 이렇게 늘어나진 않잖아요. 이제 정점을 거의 찍은 거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은 죽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100억의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수명과 비례해서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난 것을 도표로 표시한 게 이겁니다. 이것을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최근 3, 40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세계는 21세기는 무엇을 우리 삶을 바꾼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도표는 수도 없이 봤죠, 우리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 발전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글로벌화, 세계화가 완성이 됐잖아요. 전 세계가 인터넷의 연결로 해서 하나의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 월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다 단일화가 됐죠. 단일화가 됐는데 사실은 지난 20년간은 이 세계 시장이, 노동시장이 단일화된 것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점점 더 취직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의 완성이 우리의 일의 성격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볼 게 있습니다. 일의 성격을 바뀌었으니까요. 출생률이 줄어들고요.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요. 2049, 그죠? 이 생산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의 성격이 변하고 있잖아요. 산업화 시대는 생산의 3요소로 이루어졌잖아요. 토지, 자본, 노동. 그래서 생산 인구가 없으면 산업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경제는 지식 기반 경제잖아요. 노동, 자본, 토지 없어도 됩니다.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 7대 공화국, 그죠? 7대 공화국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시작해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테슬라까지 그 생산의 3요소가 없어도 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잖아요. 뭔 얘기냐면 앞으로는 인간의 두뇌가 상상력이 더 중요하고, 이 상상력을 상품으로 만드는, 서비스로 만드는 그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 인간의 1인당 생산성은 무한대로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인구가 주는 것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기술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기술에 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출산 정책을 하면서 올해도 국회 예산 지난주에 통과됐지만 최대 논쟁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이건 왜 줄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출생수를 늘려서 생산 인구를 늘리겠다는 발상이에요. 이건 산업화 시대 프레임이거든요. R&D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R&D 투자 비율이, 공적 투자 비율이 4위입니다. 물론 이런 공적 투자에는 누수가 많습니다. 누수가 많다고 그거 무서워서 다른 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미국에 가면 이제 이게 월마트나 아마존도 오프라인 매장이 많죠.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몇 개 들어와 있죠. 코스코 같은 데가 인기가 좋잖아요. 근데 대형 마트는
점원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다 창고처럼 해놓고 잡아가니까 재고의 10%에서 20%는 재고의 10%에서 20%는 없는 걸로 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1인당 GDP가 거의 8만 달러에 육박하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죠. GDP 국가 경제도 세계 최고고요. 그런 나라지만 빈부의 차가 정말 큽니다. 정말 크니까 극빈자도 많고요, 거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무조건 훔쳐요. 그런데 그런 마트에서 그 훔쳐가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리소스를 투자하면은 그것이 더 손해가 많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아예 10%에서 20%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로 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자금 투자는 그것을 누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 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부 누수 때문에 전체 R&D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국가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산업화 시대, 자본, 토지, 노동, 이거를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의 걱정을 해결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R&D 예산은 조금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니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지금 이미 60세 이상이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한 1500만 이상 갈 겁니다. 거의 2000만까지 갈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정점을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니어 인구에 대한 디지털 기술 교육, 그죠? 기술 리터러시를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을 늘리고 이것이 생산성을 늘리는 거거든요.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계화의 완성, 세계화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도 거기에 맞추고 우리 문화도 수용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방송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해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경우 요즘은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단일민족, 한민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단일민족, 한민족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누구하고도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화의 완성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전체의 안녕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SG, 이 문제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지구 환경의 문제잖아요. 환경의 문제니까 전문가들은 100억을 찍고 70억까지 줄어든다고 봐요. 한 2100, 한 50년 정도 되면은. 그래서 60억에서 70억이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의 연구는 그것도 많다. 지구가 지속적으로 존립하려면은 적어도 20억 명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30억 명 이내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50억 이내로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는 출산을 더 늘리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졌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무엇에서요? 10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선진국입니다. 경제 선진국. 거기다가요, 여성의 교육 수준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아마 여성의 대학 졸업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을 겁니다. 여성이 교육을 많이 받고요. 또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 세계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도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이에요. 그죠?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고통. 또 한편으로는 출산의 기쁨과 내가 자녀를 얻었다는 출산의 기쁨과 개를 키워가는 양육의 기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크냐예요. 그런데 잘 살게 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요,
사회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출산의 기쁨과 양육의 기쁨보다는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이 훨씬 커집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그때 사회가 단순하고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보다는 출산의 기쁨과 양육의 고통이 더 커요. 얘들이 낳아놓으면은요, 학교만 보내주면 알아서 커요.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사는 것보다 자녀가 5명이면요, 5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의 고통이 적으니까 출산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알아서 안 큽니다.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이 복잡한 사회에 적응할수록 또 생활 수준이 높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양육의 고통 중에 제일 큰 부분이 교육의 고통입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경제적으로 해결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양육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원 월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줄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출산율을 줄어든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해결 방법이 기술에 대한 이해. 예. 그래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R&D 투자를 점점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니어들한테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이 고령 인구한테 디지털 기술 교육을 시켜서 이 고령 인구도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인간과 기술에 대한 이해의 시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글을 쓰고 숫자를 읽고, 그죠?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휴먼 테크 리터러시 시대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율 저하되는 거 보고 매일 뉴스가 떨어지는데, 경제 정책도 뭐 지자체부터 정부기관까지 모두가 막 정책을 쏟아내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치우쳐 있고,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 그래서 출생률이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류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생각을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출산율을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자꾸 토론을 통해서 우리 건전한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들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